정의당이 이자스민 전 의원의 입당식을 열었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의 어제 정의당 입당식에서 주목을 받은 건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언급했던 6411번 버스 발언이었는데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발언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그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오늘도 6412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신 그분들의 이름은 김미숙, 이순자, 박영희입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오뉴스 출발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꽤나 추웠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맑은 하늘에 선선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서울 15도, 광주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독감 주의하시고요.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겨울의 골목에서 마지막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죠. 자, 1부에서는 뉴스핌 이지연 기자와 주요 뉴스 살펴보고요. 2부에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시간 오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 상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고민하는 구취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연 보내실 분들은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앱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죠. 매일 아침 쉽고 재미있게 뉴스를 분석해봅니다. 감각적인 뉴스 분석 최영진의 오후 뉴스. 네, 1부 이지뉴스 뉴스핌의 이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뭐 내년 총선 나가십니까? 아니요. 복장이 대단하십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뭐 네. 탄핵과 대선 그리고 당선 참 얼마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반이 흘렀습니다. 임기가. 네.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2년 반 어떠셨어요? 바쁘셨죠? 제가 지금 정치부를 출입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예. 진짜 그냥 한 해가 뭐 이렇게 하루 이렇게 보내다 보면 1년이 네. 금세 가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작년 일이 재작년 일이 그러니까요. 작년 일처럼 느껴지고 네, 네. 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게 또 빨리 네, 네. 흘러갔습니다. 자, 이제 또 정치권의 눈은 내년 총선을 향해 있습니다. 정의당의 인재 영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주민 출신 1호 국회의원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에 입당을 했죠. 네, 어제 입당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정의당 인재 영입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인재를 누구를 영입하느냐 이거는 각 당의 앞으로의 진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예.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재 영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자스민 전 의원의 입당식이 있었는데 이자스민 전 의원은 필리핀 출신의 우리나라 첫 귀화인 국회의원이었죠. 예, 예.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소속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었는데 굉장히 공천을 좀 혁신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예, 예. 비례대표 공천을 할 때 소수자를 배려해서 이주민이라든지 그리고 탈북자 출신이었던 조명철 전 의원도 굉장히 앞번호를 줘서 당선권에 좀 들어오게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19대 국회 때 국회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자스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대 국회에서 여성 그리고 이주민 관련 활동들을 주로 했었는데요. 20대 공천에서는 이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선에서. 예, 예. 그래서 정치 생활
생활에 접어뒀는데 거의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정치권에서 아예 거리를 좀 두고서 한국당이 쪼개진지도 몰랐다고 할 예, 정도로 예. 굉장히 좀 거리를 뒀던 것 멀리하셨군요.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자스민 전 의원을 다시 끌어들인 건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죠. 사실 이 두 분이 19대 국회 때 같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예. 심 대표 건너편에 이자스민 전 의원이 앉아 있었대요. 근데 항상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번지수 잘못 찾았다. 그쪽 당 아니다. 네네. 이러면서 놀렸는데 정의당이 워낙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전 의원을 보면서도 좀 마음의 부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공식 계정 유튜브 네네네. 봤는데 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니까 그 정체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이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그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네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전 의원이 이제 이주민 관련해서 지금 심상정 대표가 좀 보고 있는데 이주민이 우리나라 200만 명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들이 사회적 약자에도 끼지 못하는 예, 그런 예. 현실을 보면서 좀 전문적으로 좀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전 의원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그때 당시까지는 한국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하고 있냐, 뭐 혹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했더니 19대 국회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전 의원이 입당식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기는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그 소수자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당으로 다 이렇게 바뀌더니 변하더라. 예, 예. 관심이 없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과 같은 임금을 받는 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외국인 임금 차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걸 예. 보면서 좀 당을 정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하던 찰나에 데려온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야마토 완득 그 영화 예 완득에 출연했던 네, 또 경력도 맞습니다. 있는 분이신데 뭐 정의당의 이주민 인권특별위원장으로 일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또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좀 지원을 강화하는 뭐 이런 예.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안 보이셔서 뭐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또 정의당 입당하는 모습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네, 또 악플에 많이 시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걱정도 됩니다. 네. 자, 이 전 의원이 한국당에서 활동했다가,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다가 정의당으로 갔다면 민주당에서 또 정의당으로 간 인사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입당식을 했던 이병록 예비역 해군 준장인데요. 예, 예. 이분은 해군사관학교 36기로 이제 충남함 함장 그리고 교육사령부 부사관을 지냈고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뭐 이런 시민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17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부산시 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고 또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뭐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가요. 예. 이번에 정의당에 입당을 한 건데 군 장성 출신이 이런 진보 정당에 입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군 조직 자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런 진보 정당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진보에 가까운 그런 정의당에 입당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예. 정의당은 지금 이번에 이 이병록 준장을 영입을 하면서 한국당의 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감병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갑질을 수시로 했던 그분과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과는 좀 다르다를 강조한 것으로 네. 보이고 이병록 준장과 그 박찬주 전 대장은 동갑인데 박찬주 전 대장이 1년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당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두 분 말고도 좀 다른 분들도 눈에 띕니다. 네. 그 성소수자인 김조광수 감독을 당 차별금지법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만약에 이분이 이 당에 들어와서 내년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성소수자로서는 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거겠죠. 그리고 장애인 인권활동가인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도 입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서 직접 마이크가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을 영입했다라고 하면서 좀 사회적 차별에 직접적으로 맞서야 하는 분들에게 이 마이크를 직접적으로 지워준 그런 인재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이번 인재 영입 관련해서 심상정 그 대표 유튜브 참 재밌게 봤는데 네. 장혜영 그 감독과의 일화도 재밌더라고요. 그 장혜영 감독이 입당식에서 뭐 대표님과 싸워도 돼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당찬 매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자, 다른 당 상황도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당은 좀 잠잠한 것 같고요. 뭐 민주당도 그렇게까지 뭐 아직 말이 많고 있는데 다른 당들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당은 그 박 전 대장 영입으로 한번 곤혹을 치렀잖아요. 예, 예. 그래서 1차 인재 영입 발표 이후에 2차 인재 영입도 곧 발표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무기한 연기를 해놨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박 전 대장 영입 과정에서 뭐 황교안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혹은 예. 뭐 당 내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재영입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좀 재개하면서 언론의 모습을 노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예. 약간 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인재영입 과정이나 기준 그리고 절차를 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영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박 전 대장 영입권을 좀 이렇게 좀 해소시키려는 예, 예.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까지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인적 쇄신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이철이 표창원 의원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이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다가 어제서야 이제 이해찬 대표가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 이분들을 보호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예, 예.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초쯤 되면 각 당에서도 인재영입 좀 더 본격화되고 선거 준비도 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총선 5개월여 남았는데 각 당의 인재 영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서 14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 예. 어제까지가 정 교수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는데 추가로 구속 기소를 한 건데요. 지난달 23일에 구속영장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혐의가 총 11개였거든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사기랑 금융실명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이 혐의 3가지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 지난 9월에 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예, 예. 그것까지 다 합치면 지금 정 교수가 15개의 혐의를 15개. 받고 있는 셈이죠. 15개 혐의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사모펀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검찰 공소장을 보면요. 이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고 차명으로 그거를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총 14만 4,300주를 샀다고 해요. 예, 예. 이게 시세보다 싼 금액인데 7억 1,300만 원 정도를 주고 사서 어허. 총 2억 8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봤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 부분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명거래 관련한 혐의도 추가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 정 교수가 뭐 본인의 단골 헤어 디자이너나 뭐 페이스북 친구 이런 3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을 해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790회에 어허. 걸쳐서 주식 예, 예. WFM 주식을 매매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그런 건데요. 검찰에서는 이 정 교수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차명 거래를 한 건 조 전 장관의 지위 때문이다 이렇게 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조 전 장관이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을 때였죠. 근데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직접 투자,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매각을 하거나 또 백지신탁을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정 교수가 차명 거래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 대목에서 조 전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위법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은 일단은 이번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을 공범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어요. 예, 예. 다만 이제 이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그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모펀드고요. 또 차명거래에 관련한 혐의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 다른 혐의로는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정 교수하고 정 교수의 딸인 그 조 씨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는데요. 예, 예. 업무방해 그리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이런 총 6가지의 혐의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그리고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경력 서류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예. 인턴 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허위로 이제 제출을 했다고 보고 있고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모두 이제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해서 다녔던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좀 이 같이 공범 혐의가 있다고 본 거고, 다만 이제 조 전 장관이 공범까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 조 전 장관을 소환을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들어서 좀 뭐 빠르면 이번 주 중이라든지 소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지 않겠냐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결국 할 끝은 뭐 당연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좀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SNS에 본인의 입장을 좀 올린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 전 장관도 이미 칼끝이 나를 겨누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이 조 전 장관이 어제 입장문에서 일단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본인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초래돼서 그것 역시 죄송하다라고 사과부터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거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을 받고 제가 알지 못했던 거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도 곤욕을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나에 대한 기소는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 가족과 본인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고 다만 이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이 일로 인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인 어떤 사명이 수그러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남겼습니다. 예, 결국 마지막에는 또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소명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해그리드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국회에 젊고 당찬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하셨는데. 맞아요.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뉴스를 매일 접하니까 그래도 저분이 누군지 아는데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좀 젊고 또 새로운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국회의원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내 세월호 특별수사단 어제 공식 출범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윤 총장이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분단위로 쪼개서 이걸 쫓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재직할 당시에도 윤 총장이 주변 참모들한테 이 세월호 수사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세월호 수사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그래서인지 뭐 이번에 세월호 특수단을 출범을 시켜서 이제 검찰 내에 다시 재수사를 전면 재수사에 가까운 그런 특수단을 설치를 한 겁니다. 아니 이번에 특수단 단장 인사 발표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 이분이 임관혁 안산지청장이잖아요. 이전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치검사로 좀 알려지신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이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특수통인데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수사를 했었어요. 허위로 밝혀졌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정치검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치검사로 분류가 됐었던 게 정윤회 문건은 허위로 결론을 내렸고 자원외교 비리 사건도 이 전직 공기업 사장들 2명만 기소해서 꼬리 자르기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좀 그쪽 성향을 가진 정치검사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고 이번에 특수단에 임명할 때도 사실 윤 총장도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윤 총장이 이분을 직접 임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 물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특수통이고 이 수사 실력만 보고 임명을 했다 뭐 이런 뒷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총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임관혁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장검사 2명이 있고요. 평검사 5명 포함해서 검사는 총 8명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관 10명까지 포함해서 총 20명 정도 규모로 이제 특수단이 꾸려지게 됐는데 과학고등학교 출신 검사도 포함이 됐어요. 이게 좀 이 세월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과학적이고 또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검사들을 기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뭐 5년이 넘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수사가 되길 좀 바라봅니다. 기존에 이뤄진 수사도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임관혁 단장이 출범 브리핑에서 이번이 수사가 마지막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각오를 예. 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백서를 쓰듯이 사건 전말 하나하나를 다 다시 짚어보겠다. 뭐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 말은 사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가 보통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근데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다 완료된 부분도 있고 형이 확정된 사안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이미 이 수사가 다 진행된 거라고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된다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소하는 단계까지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루어진 수사들도 많이 다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뭐 암초를 만났다라든지 뭐 급선회를 하다가 배가 기울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구조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적정했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요. 세월호 CCTV 영상 녹화 장치도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본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뭐 그 형이 이미 확정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전방위적인 수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 수사를 축소한 거 아니냐, 수사 외압을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우 민정비서관 등과 함께 당시에 해경 기소를 막으려고 했다. 또 국정농단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현재 황 대표가 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그 당시에 책임자 122명을 이달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을 밝혔거든요. 그 안에 황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근데 이제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 세월호 특수단이 출범을 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회에서 만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특수단이 출범을 한다는데 어떤 입장이시냐 물어봤더니 다시 조사해도 나올 건 없다라고 너무 당당한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황 대표는 여러 차례 이미 다 검증이 된 거고 저는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당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 반복해서 조사한다고 문제될 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증이 다 끝난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태 대신에 우리 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굉장히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뭐 황 대표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이번엔 또 특수단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검찰 개혁 때문에 이런 특수부를 지금 폐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수통으로 이루어진 특수부 출신의 이런 검사들을 앉혀서 특수단을 또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또 검찰의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이런 해석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유튜브로 김옥균님과 박동호님께서는 이지연 기자 오늘 아름다우시다고 뭐 소개팅이냐 뭐 이런 칭찬하시는데 오늘 조금 신경 더 쓰신 거 맞으시죠? 예, 제가 이따가 또 지방에 내려가서 누굴 좀 만나야 돼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때문은 아니고. 겸사겸사. 여러분들 보려고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일 참 다양한 이슈들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진의 오뉴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는 오늘도 궁금한 오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단국대 축전치과병원 치주과 전문의 이정태 교수와 함께 구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그리고 상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YTN 라디오의 유쾌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오뉴스.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고 합니다. 야구보다 농구를 잘한다고 하네요. 커피보다 술맛을 잘 아는 최영진의 오뉴스.
네, 최영진의 오뉴스 2부 이 시간 랭킹 뉴스입니다. 첫 번째 랭킹 뉴스는 1980년 5.18 떠올리게 하는 2019년의 홍콩입니다. 21살의 비무장 학생에게 총을 쏴 중태에 빠뜨린 홍콩 경찰. 더욱이 이 상황이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게 중계되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홍콩 경찰의 총격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당시엔 시위대가 강목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맨손으로 다가오는 시위대에 그것도 배를 조준해 총을 쏜 겁니다. 또 홍콩 경찰이 탄 오토바이가 시위대 사이를 빠른 속도로 휘젓고 다니면서 시위대를 위협하는 장면도 공개됐는데요. 경찰은 마치 전쟁 중인 적을 다루듯 거칠고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난달 말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이후에 나왔는데요. 시위대는 사실상 계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향한 발포와 계엄, 우리 5.18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반중 친중 시민들 간의 갈등이 극심하게 표출되고 있는 홍콩 사태. 전문가들은 다음 주말로 예정된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 세력의 참패가 예상되자 정부 측이 전국을 일부러 혼란하게 만들어 선거를 연기하려 한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랭킹 뉴스는 아시아나항공은 HDC 현대산업에게로입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 후보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일 본 입찰에서 시장이 예측한 가격을 훨씬 웃도는 2조 5천억 원을 입찰가로 적어내면서 유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떠올랐죠. 당초 본 입찰에서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현대산업개발의 과감한 배팅으로 경쟁이 무의미해지면서 단 5일 만에 새 주인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현대산업개발이 껴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는군요. 세 번째 랭킹 뉴스는 간호사가 학대한 정황 드러난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입니다. 부산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두개골을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시 CCTV를 확인해 보니 간호사가 아기를 내동댕이 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해당 간호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간호사는 신생아를 거꾸로 들어 내동댕이 치거나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고 한 손으로 목 주변을 잡아 옮기기까지 했는데요.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보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데요. 아기는 생후 닷새 만에 무호흡 증세를 보였고 두개골을 다쳐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벌써 20일 넘게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학대 영상이 SNS로 알려지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자 해당 병원은 경영상이라는 이유로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이 시간 랭킹 뉴스였고요. 저는 잠시 뒤 돌아옵니다. 최영진의 뉴스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생활 분쟁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복잡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분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구취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에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치아 상담 문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상담 가능합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앱으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라이브 검색하시고 댓글 촬영을 통해서 상담 내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화요일에 상담사 모셔보죠.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치주과 전문의이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이신 이정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주 뵙는군요. 예, 자주 뵙습니다. 아니, 살이 좀 찌셨나요? 아, 네, 지금 좀 운동을 좀 더 이제 몸을 좀 키우기 위해서 예. 좀 요즘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일부러. 또 몸짱 의사로 유명하시잖아요. 아, 그런데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 이번 기회에 이제
이 겨울 동안에 몸을 좀 많이 좀 만든 상태에서 예, 예. 내년 정도에 한 번 더 도전해 볼까. 아, 그렇군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벌써 뭐 겨울의 길목입니다. 수능 치러지는 시기인데 네. 혹시 이렇게 치아도 특별히 좀 위험한 계절, 안 좋아지는 계절이 있습니까? 참 이게 신기한 게 계절이 네. 다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이렇게 좀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시면 예, 예.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가끔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 기간 때 환자분들께서 갑자기 잇몸이 많이 부으시거나 아, 그렇군요. 네, 많이 쉬셔가지고 예, 예.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절기 때 확실히 몸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의 주제 입냄새인데요. 구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입냄새는 다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질문 좀 죄송합니다만 교수님도 구치가 좀 있습니까 가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럼요. 이런 예. 경우는 당연히 이제 냄새가 나고요. 예, 예. 제 경험상 되게 특이했던 게 다이어트를 한참 이제 예전에 하고 있었을 때는 예. 다이어트 할 때도 그 구취가 좀 많이 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 다이어트 할 때? 네, 그러니까 좀 뭐 식이 같은 걸 조절하다 보니까 네, 예. 이제 입안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절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저도 모르게 좀 입안이 좀 마르는 경우 그런 예, 경우 예. 경험하게 됐었는데 입안이 마를 때 아무래도 구취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또 하나 좀 재밌는 질문인데 상대방에게 입냄새가 날 때 네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까? 아,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최영진 아나운서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구취가 주변에 이제 난다. 네. 그러면 그 센스 있게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저는 말은 못할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코를 막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네. 정말 잘못된 방법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구취를 이제 나오면 구취가 네. 있으면 상대방이. 환자분들이 일단 저한테 오시고 환자분들이 구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네네. 당연히 그 문제가 구취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그냥 편하게 다 말씀을 드리죠. 아, 그렇죠. 의사니까. 예. 근데 이제 막상 제가 또 일상으로 또 나가게 되면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예. 제가 물어본 중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럴 경우에는 껌이나 사탕 같은 거를 살짝 이렇게 내밀어 주거나. 센스 있게. 예.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네. 문자 같은 거. 살짝 이게 이거 좀 약간 구취 나는 것 같으니까 화장실 갔다 와.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뭐 껌이나 사탕을 건네시는 분들 일단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네,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자, 구취의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네네. 예. 구취 원인이 이제 크게 구취의 주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예.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휘발성 황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구취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취의 원인을 크게 둘로 나뉘면 이제 생리적 원인이란 거하고 병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 생리적 원인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고 일어났을 때 아니면 이제 우리가 막 운동을 막 많이 격하게 하게 되면 입안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에 단내가 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입안이 마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입이 마르고 그 안에서 이제 박테리아균이 번식을 하다 보면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발견이 되는 거고요. 이제 관리만 잘하면 다시 없앨 수 있는데 이제 병적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신체에 병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게 발생이 되는 건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구취가 난다 그러면 전체 한 100 정도 중에서 80%가 구강 내의 원인입니다. 구강 내 원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설태 혀를 내밀어 보면 이제 혀 안쪽에 하얗게 좀 끼는 게 있잖아요. 그거나 치주 질환 아니면 충치 등이 있고 이외에 이제 구강 내 그 비염이나 축농증 있죠. 그런 거 있어도 냄새가 좀 납니다. 예를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전신 질환 같은 경우가 있어요. 당뇨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특유의 과일향 같은 게 살짝 나거든요. 그렇군요. 몸 안에 케톤산 같은 게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릿한 냄새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병적 질환 때문에 이게 몸 안에서 올라와서 냄새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군요. 자, 가장 궁금한 방법인데 질문인데 내 입 냄새를 스스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예.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종이컵이나 컵을 이용해서 네. 이제 자기 입하고 코를 이렇게 든 다음에 예, 예. 같이 이렇게 맡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서랍자 안에 숟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살짝 긁어서 손가락도 가능합니다. 네네. 한 다음에 혀를 긁나요? 네, 혀를 긁거나 예, 예. 아니면 치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치실을 치아 사이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는 도 네네. 있는데 근데 이게 의외로 본인이 맡아도 냄새가 못 느끼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예. 제 온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구취 때문에 오시는데 네네. 되게 재밌는 게 오실 때 치과 온다고 또 입을 닦고 오세요. 그러면 구취가 전혀 제가 측정이 안 측정이 안 되죠.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취가 난다고 하셨는데 네. 구취가 전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네네.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보고 네. 한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후에 재체크 약속을 잡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가장 구취가 날 때나 이런 어떤 그 환경이 됐을 때 네. 가장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의사 선생님들도 예. 있지만 가장 주변에 있는 가족. 예. 가족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네, 그렇게 예. 얘기를 해서 한 달 후에 재체크를 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잇몸 질환이나 네네. 구강 내 원인을 치료할 수 있으면 제가 그 사이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치료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구취 냄새가 확 줄어들어요.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좀 더 예. 환자분들이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98번님. 한 달 전에 어금니 잇몸이 부어서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한 달 후 잇몸에 치료를 받은 어금니에 머터픽을 하면 썩은 냄새가 나는 정도로 심한 악취가 풍깁니다. 왜 그런지요?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제가 이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추정하기로는 잇몸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미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치주염이라는 게 의심이 됩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잇몸과 치아 사이에 주머니가 형성이 되거든요. 깊은 이제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데 예. 그 치료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골짜기를 한 번 정도 이제 긁어서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치료할 때는 안에 있던 물질들에서 제거를 해서 깨끗해지는데 네네. 그 주머니가 계속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음식물이 거기에 다시 계속 들어가죠. 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워터픽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했을 때 안에 있던 이제 음식물이나 오염 물질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네. 되면 냄새가 확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이제 치과에 다시 가서 예. 깊은 치주낭 그러니까 네네. 오염원이 될 만한 거를 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떤 경우는 그 치아에 오래된 보철물이 씌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된 보철물은 그 안에 치질이 되게 오래되다 보면 네네. 충치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냄새가 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면 일단 치과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5817번님. 네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년 전부터 구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치도 잘하고 혀도 잘 닦는데 냄새가 없어지질 않네요. 아이가 비위가 약해서 구토를 자주 하는 편이기는 하는데 입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어린 친구에게도 이렇게 구취가 납니까? 네, 저도 들어보니까 이게 예.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제 구취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 특수한 습관이 있어요. 얘기를 비위가 약해서 좀 구토를 한다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린 친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소화기 내과하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구취라는 걸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위 안에 있는 위액이 위 안에 갇히지 못하고 목 쪽으로 이제 역류돼서 예. 구강 내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게 산성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강 내가 그 산성에 오염이 되면 좀 냄새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어린 친구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주 이제 습관적으로 구토를 하게 되면 그 위액에 있는 그 산성분이나 그 냄새가 좀 약간 역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 주는 거는 만약에 양치질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물을 너무
자주 그러니까 아주 소량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계속 입안을 좀 자정시켜 줄 수 있게 예. 해주는 방법을 일단 우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 만약에 그래도 좀 그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치과를 가셔서 한 번 정도 물어보시는 것도 예.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치과를 가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내과 이런 데를 또 방문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80%가 구강 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먼저 다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었을 때는 이제 그 나머지 20%를 예. 한 번 정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굉장히 짧죠? 끝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치아 건강이 정말 복중에 또 하나잖아요. 네. 청자분들 환절기입니다. 치아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 축전치과병원 치주과 전문의 이정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뉴스는 심각하다. 뉴스는 어렵다. 뉴스는 딱딱하다. 하지만 뉴스는 참 재밌다. 뜨거운 이슈부터 모르고 지나치면 억울한 소식까지 최영진의 오후 뉴스에서 콕콕 짚어드립니다. 최영진의 오후 뉴스. 네,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들어보죠. 권기석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 업무 협약은 부동산 허위 매물을 근절하여 예.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 협약입니다. 예. 전국 지자체 최초의 업무 협약으로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두 기관이 부동산 허위 매물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11월 4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예. 이를 계기로 부동산 허위 매물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업무 협약은 어떤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네, 이번 업무 협약에는 도와 협회의 상호 협력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부동산 허위 매물은 물론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이에 필요한 행정 지원, 예. 협회의 부동산 허위 매물 자율 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실무 협약 내용이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예. 업무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부동산 허위 매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합니까? 네, 그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용어 정의는 없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들이 과당 경쟁과 자신의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예. 부동산 매물 정보를 인터넷 등에 허위 과장 게재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미끼용 부동산 매물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네, 현재 말씀하시죠. 현재 부동산 허위 매물은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관리 등의 자율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허위 매물 유형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먼저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방치하여 계속 진행 중인 물건으로 게재한 경우와 네. 또 내놓은 시세보다 과장 또는 축소한 가격으로 게재하거나 네. 면적 등의 정보를 과장하여 좋은 조건으로 게재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부동산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해 오셨는지요? 네, 현행법상 부동산 허위 매물 게재에 대한 금지 조항 및 그 처분 조항이 없어서 예. 허위 매물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였고 예. 그 결과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이 개정 공포되어 허위 매물에 대한 처분이 내년 8월 20일 가능하도록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또한 허위 매물을 게재한 중개업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지동 점검하여 지난해 85건, 금년 28건을 적발하여 6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32건은 업무정지 처분, 13건은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 이 외에도 피군 관계 공무원 회의, 협회와의 간담회, 2만 8천여 공인중개사에 대한
허위 매물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네. 행정 지도를 펼친 결과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작년 9월 말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성과를 이룬 바 예. 있습니다. 자, 부동산 허위 매매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기석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 관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수능 예비 소집일인데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이 비는 추위를 몰고 오는데요. 수능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뉴스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